짐 로저스 회장의 발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도쿄하고 오사카에서 순회고 강연을 했는데, 자, 그때 발언한 내용을 한 경제 전문 기자가 요약을 해서 기사화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일본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기사화했고, 그것이 상당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요, 뭐 일본에 쓴소리를 했다고 했는데, 도쿄 올림픽 이후에 국가 전체가 이제 쇠퇴해 갈 것이다, 이런 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 회장 강연 내용의 핵심을 봤더니요. 자, 올림픽 이후에 부채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모험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 때문에 성장 동력이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에서도 노인들한테만 돈을 쓰고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짐 로저스 회장은 누구냐? 흔히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데요. 대표적인 일본 경제 안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올 초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2050년 범죄 대국이 될 것이다, 30년 뒤에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일본 경제를 부정적으로 봤던 분이죠. 왜 짐 로저스는 일본 경제를 비관적으로 봤을까요? 일단은 일본은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라고 합니다. 인구의 28.4%가 노인인데 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이내 인구의 40%대까지 노인 비중이 확대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수준의 평균 수명이에요. 여성은 세계 2위, 남성은 세계 3위를 기록을 합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민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더라. 1년에 30만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겠죠. 그럼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보충을 하냐? 이민 제도를 활용해서 보충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민에 소극적인 나라, 이제 단일 민족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고, 그것이 적극적이지 않는 이민 정책에 반영이 됐더라. 자, 그럼 이 이민자가 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정부 부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부채가 이 이민자의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세수가 적은데 결국에는 정부 부채가 이제 결국엔 이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하고 있더라. 그것이 지금 한계치까지 오다 보니까 소비세 인상이라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재정 상황이 운행이 되다 보면 30년 뒤에 일본은 사회 불안으로 범죄 대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짐 로저스 회장은 내가 10살 일본인이라면 소총을 사거나 일본을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일본의 안 좋은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에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어느 정도 많이 사그라들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다시 일본의 경제 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조 PMI가 49 이하로 떨어졌고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일반적인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후에 급속도로 내수 침체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고, 많은 경제 유튜버들이 10월 일본 경제 위기설을 달았던 부분입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런 침체가 감지된 경제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통화 완화 정책이죠. 저금리 정책. 두 번째가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죠. 세 번째가 구조 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좀비 기업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계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을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이 세 가지가 고루고루 작용됐을 때 경제는 침체를 딛고 다시 상승 국면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일본 정부는 이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38%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부분이고요. 일본의 기준금리도 마이너스 0.1%로 이미 사상 초저금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초저금리가 뭡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낮춰봤자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그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자, 왜 동결을 했을까? 언론에서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동결을 했더라. 이미 한계치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국가의 경제 침체가
더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 그러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미 쓸 수 있는 카드, 경제학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또 오네. 그러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국가 시스템에. 자, 그것을 지정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일본 정부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아베는 11월 8일 날 대규모 경제 대책을 지시했거든요. 재정 지출 53조 원 규모로 경제 대책, 둔화되는 경제를 좀 막아보자. 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서 끌어쓰겠습니까? 결국엔 추경 예산, 부채를 발행하는 것과 내년도 본 예산을 끌어써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방대 대책, 이번에 태풍 피해를 좀 있었던 지역에 방제 대책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관광 산업 기반 시설을 정비해서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데 이 비용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던 부분인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 계속 땜질식 처방만 할 때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일본 미래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가장 시급한 건 이민제도 확대입니다. 1년에 30에서 35만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50만, 70만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민제도 유입 없이는 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조세개혁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조세개혁 없이는 근본적으로 이 고부채, 정부의 고부채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자,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비세 인상, 대한민국 부가세 인상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법인세를 올려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수출 기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지지를 받은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세금을 안 내요. 어떤 방식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그것을 해외 법인의 이익을 몰아준 다음에 일본 법인에다가, 일본 현지 법인 본사에다가 배당을 하는 방식. 그러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수는 계속 부족해지고 지출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정 지출 축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정 지출은 노인 복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많은 분들이 일본은 대단한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일본이 대단한 건 맞지만은 좀 그 주체별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일본의 정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난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재도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고요. 미래는 더욱더 암울한 상황이 바로 일본 정부의 상황이더라. 게다가 일본 국민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족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일본 국민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젊은 층이 취업이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것이 정말로 왜곡된 보도예요. 자, 일본의 양질의 일자리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늘어난 일자리는 베이비 부모 세들이 은퇴하면서 생긴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일본의 소득 수준, 실질적인 구매력을 비교할 때 일본과 한국은 동급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면서 소비를 늘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본 경제의 내수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는 일본의 부유한 기업들이죠. 자,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에 모든 경제력이 기업 살리기에 집중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아베 총리는 수출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일본 경제에 퍼져 나갈 것으로 얘기했는데, 자, 일본 기업들, 특히 일부 수출 기업들이 잘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이익의 과실을 기업 내부적으로만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것이 정부나 국민한테 배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옛날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실 경제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성공 모델인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개혁 뭡니까? 조세 개혁과 아무래도 연금 개혁,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추진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 표 떨어지니까. 자, 이것이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전 국민을 설득을 하면서 자기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건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베 총리는 절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일본의 상황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쉽게 편하게 바라만 보긴 어려운 상황인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 구독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